화폐의 역사 제10회 중세 유럽의 화폐 질서 3편 농업혁명에서 도시, 상업의 부활, 그리고 동로마, 이슬람이라는 외부의 저장고. 안녕하십니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의 화폐 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서로마 붕괴 이후 서유럽에서 로마적 화폐 순환이 왜 약화되었는지, 그리고 10세기 전후의 농업혁명이 생산성 향상과 인구 증가를 통해 교환과 화폐 수요를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농업혁명 이후 도시와 상업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폐와 신용 질서가 어떤 구조로 재편되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존 세계사 서술이 배제해왔던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 세계를 서사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신대륙 발견 이전에서 멈춥니다. 1. 서로마 붕괴의 재해석. 화폐가 아니라 회로가 붕괴되었다. 서로마 제국의 붕괴는 흔히 고대 화폐 경제의 종말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화폐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로마적 화폐 질서가 작동하던 제도적 회로의 붕괴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화폐 순환은 국가의 공공지출, 특히 군사급여에서 시작해 시장상업 유통을 거친 뒤 조세 수치를 통해 다시 국가로 회수되는 회로로 유통되었습니다. 제국 붕괴와 함께 이 회로가 해체되자 서유럽에서 화폐는 일상 결제의 중심에서 물러납니다. 그 결과 중북부 서유럽은 화폐 없는 사회가 아니라 현물, 부역, 관행적 의무가 중심이고 화폐 사용이 주변적인 사회로 이행했습니다. 이 질문의 전환. 로마의 화폐 전통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화폐 전통은 완전히 사라졌는가? 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그 전통은 서유럽을 떠나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 칼리파국으로 이동해 지속되고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 두 공간은 이후 서유럽 경제 부활의 외부 저장고로 기능하게 됩니다. 3. 동로마 제국. 국가 운영으로 응축된 금화.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조세행정, 관료제, 군사급여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위 금화 노미스마를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했습니다. 노미스마는 단순한 금속 화폐가 아니라 조세 수치 능력과 군사동원 능력이 결합된 국가 운영의 응축물이었습니다. 이 안정성 덕분에 동로마는 오랜 기간 지중해 상업 질서의 기준점으로 기능합니다. 서유럽 상인들이 국제거래에서 동로마 금화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서유럽이 뒤처져 있어서가 아니라 안정된 제도적 중심이 동지중해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4. 이슬람 세계. 세계의 화폐 디나르. 이 역할을 더욱 확대 변형시킨 공간이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이슬람 칼리파국은 로마와 사산조 페르시아의 행정, 조세, 화폐 전통을 흡수해 금화 디나르와 은화 디르함의 이중 금속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금화 디나르는 중세 초기부터 전성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세계 화폐로 기능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카이로, 코르도바에 이르는 이슬람 상업권은 지중해와 인도양을 하나의 결제 공간으로 묶었습니다. 이는 중세 세계에서 가장 넓고 안정적인 화폐 상업 네트워크였습니다. 5. 이슬람은 중개자가 아니라 재구성자였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명의 적극적인 계승자이자 재구성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작은 라틴 서유럽에서 단절되었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번역, 주석, 비판을 거치며 살아있는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을 중심으로 한 번역운동은 학문을 행정과 법, 상업 실천과 결합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합리적 계산, 비례, 이자와 환율의 구분 같은 개념은 이 과정에서 도시상업과 결합된 지적 자산으로 정연됩니다. 이 점을 배제한 채 중세 유럽의 부활을 설명하는 세계사 서술은 구조적으로 불완전합니다. 6. 농업혁명. 모든 것은 땅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서유럽 내부에서도 조건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9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삼포제의 확산, 심경쟁기 보급, 말마구 개선은 농업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6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서유럽 인구는 약 3배로 증가합니다. 2년은 더 이상 이례적 풍년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상태로 안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회의 결론이었습니다. 7. 화폐지대와 계산 단위,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 생산성 향상은 장원 수치 방식을 바꿉니다. 노동지대는 감독 비용이 컸고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가 점점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농민들은 시장에서 생산물을 팔아 현금을 확보해야 했고, 이는 농촌 깊숙이 화폐가 침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변화의 제도적 배경에는 샤를마뉴의 카롤링거 개혁이 있습니다. 그는 은화 페니를 중심으로 한 통화체계와 통일된 계산 단위를 정착시켜 로마 붕괴 이후 단절된 유럽의 가치 언어를 복원했습니다. 8. 상업혁명, 은광, 십자군, 도시. 12세기에서 13세기, 농업잉여는 도시로 흘러들어 상업혁명을 촉발합니다. 독일 프라이베르크 등지의 은광 발견은 은화 공급을 급증시켰고, 십자군 전쟁은 역설적으로 동부 지중해와의 무역을 폭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도시로 금이 유입되며 고액 거래를 위한 대형 은화, 그로소가 등장합니다. 중북부 유럽의 전기시장과 이탈리아 해상 교역을 잇는 결절점이 바로 샹파뉴 전기시였습니다. 9. 금화와 신용, 대항해 직전의 유럽. 1252년 피렌체의 플로린, 제노바의 제노비노, 베네치아의 두카트는 갑작스러운 혁신이 아닙니다. 이는 동로마와 이슬람 세계의 금화 관행을 서유럽 내부로 내재화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환어음, 장부 결제, 은행 네트워크가 발전하며 화폐는 점점 추상화됩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귀금 속 기근 속에서도 유럽 경제가 붕괴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신용 질서가 금속 화폐의 한계를 넘어 결제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대항해 시대 직전의 유럽입니다. 10. 마무리. 요약하면 중세 유럽의 경제적 부활은 풍요로워진 농촌이라는 엔진이 동로마와 이슬람이라는 선진 문명의 연료를 만나 도시와 상업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려낸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유럽의 고립된 기적이 아니라 더 큰 세계 속에서의 학습과 접합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 기반 위에서 대서양 세계와 신대륙의 은유입이 어떤 충격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화폐 질서 제3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